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기일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준비 설명회 진행을 맡은 LH 공공정비 사업처에 근무하는 김병주 차장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신기일구역 공공재개발 주민 설명회에 앞서서 먼저 외빈 여러분 소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영등포 의뢰 박용찬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신기일구역 공공재개발 추진위원회 박종덕 위원장님 인사말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좀 전에 30분 전에 1차 설명회가 주민 여러분들이 약 70여 분 이상 오셔가지고 아주 성황리에 마감이 됐고, 지금부터 2차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1차 설명회 때도 인사말 통해서 지난 1년간 저희 추진위가 지나온 여정을 아까 좀 전에 보셨던 그런 동영상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해 이맘때, 오늘이 6월 10일이니까 지난해 이맘때쯤 돼서는 저희 신기일구역이 공공재개발은커녕 어떤 재개발도 할 수 없는 앞이 캄캄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고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저희같이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될 수 없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 6월 17일 아까 말씀드린 6월 17일 SH공사에서 당시 서울시와 국토부가 공개적으로 그 부분에서 발표를 했었는데, 제가 그 장소에 확인차 방문해서 성명서도 발표하고 그런 항의 행사를 좀 했습니다. 그런 뒤에 제가 국토부와 서울시의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저희 신기일구역처럼 여타 상황이 도저히 어려운 지역들, 자발적으로 공공재개발이 힘든 이런 지역들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조합이 설립되거나 또 추진가 기존에 설립된 지역에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공공의 취지에 맞지 않다라는 취지로 제가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7월 23일 국토부에서 저한테 회신이 공식적으로 왔습니다.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신기일구역 같은 해제지역도 포함시켜서 발표하겠다 라고 공식적으로 회신이 약 보름 전에 8월 4일날 공식적으로 발표했는데, 그 전에 7월 23일날 12일 전에 저한테 회신이 공식적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8월 4일날 여러분 잘 아시는 8.4 대책을 통해서 정비구역이 지정되지 않았거나 또 저희처럼 해제된 지역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포함시켜서 사업 추진할 수 있게끔 공식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뒤에 지난해 9월 서울시와 국토부가 다시 공모를 시작했고, 공모를 시작한 뒤 한 달여 만에 9월 27일부터 저한테 동의서를 받기 시작했는데, 한 달여 만에 무려 주민 여러분께서 호응을 많이 해주셔서 57%라는 경이로운 동의율을 저희가 갖게 되었습니다. 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협조해 주시고 너무 많은 분들이 주위에서 호응해 주셔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는 신기일구역은 지난 2010년도에 조합이 사실상 공중분해되고 그 와중에 여타 소송으로 인해서 얼룩진 지역입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내분과 불신과 그로 인한 트라우마 때문에 여타 고통을 받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7년 3월달에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수모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작년에 그걸 성공적인 공모를 통해서 무려 57%나 되는 주민들이 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서 성공리에 공모를 마감했고, 마침내 지난 3월 29일 날 저희 신기일구역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공식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선정된 게 아니라 가장 모범적이고 표본적이고 선도구역으로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도움이고 협조고 호응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저희가 이곳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가야 할 길이 아직 멉니다. 그리고 이 공공재개발 사업은 단 한 번도 가지 않는, 여지껏 공공이 됐든 민간이 됐든 단 한 번도 가지 않는 길을 저희가 가는 거예요. 저 멀리 불빛만 보이고 항구의 불빛만 보이기 저희는 바다 위에 떠있는 그런 배와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때로는 풍파를 만날 수도 있고 잘못 안내를 하면 뒤집어져야 됩니다. 타이탄처럼 뒤집어진다. 다 오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협조하고 잘 해왔듯이 앞으로도 저희 추진위를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서 여기 계신 LH와 같이 해서 합심해서 잘 가면 우리가 정해진 목적지에 가장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모처럼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다 들어와주셔서 고맙고, 특히 우리 저 앞에 계신 박용찬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님 축사도 오셨는데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 그리고 이곳에 참석해주신 우리 신길 1구역 주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정재욱입니다. 이 지역구의 시의원으로서 정말 축하드리는 마음 전해드립니다. 우리 신길 뉴타운이 16개 구역 중에서 사실은 6개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6개가 해제가 된 그 중에 하나인데 구역 면적으로는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 해제된 이후에 사실 굉장히 갈등도 많았고 방치가 돼서 지역이 쇠퇴해 가는 게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우리 박종덕 위원장님이 중심이 돼서 이렇게 불씨를 다시 살려서 진행하게 돼서 굉장히 기쁜 마음입니다. 제가 LH공사에게도 사전에 이야기를 좀 들은 바는 다른 구역에 비해서 굉장히 사업성이 좋다, 신길 1구역이. 그래서 굉장히 순탄하게 진행할 것 같고 높은 비례율로 아마 잘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들었고, 또 그거에 대한 사실 그 반증이 동의율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80%가 넘는 동의율이 기록했다고 알고 있고요. 오늘 분위기도 사실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웃는 얼굴로 좀 희망에 차 있는 모습으로 현장 분위기라서 더더욱이 그런 믿음에 확신이 듭니다. 서울시 의원으로서 이 사업의 진행에 정말 여러분의 뜻에 부합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홍덕 위원장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한 달 만에 57%의 동의를 획득했다라는 말이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만큼 우리 신길 1구역 주민들이 우리 마을을 새롭게 업그레이드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대단하다 하는 그러한 반증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1차 뉴타운 개발, 뉴타운 추진에 1차적으로 실패한 바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기회는 찬스고 찬스는 공짜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정말 새로운 마을을 일으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넘어야 될 산들이 많습니다. 첫째, 역지사지의 정신, 그리고 공동체 정신, 그리고 소통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 지도부는 100% 투명함으로 주민들에게 신뢰를 줘야 하고, 또 우리 주민들은 내 개인의 이익 못지않게 우리 마을의 공동체 이익도 함께 아울러서 살펴보는 그러한 역지사지의 정신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찬스이자 아마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신길 1구역, 그야말로 우리 영등포구에서 첫 번째로 시도된 뉴타운 아니었습니까?
이번에 반드시 성공해서 신길 1구역이 정말 영등포에서 가장 으뜸가는 그러한 뉴타운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길에 건승과 행운이 가득하시기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신길1구역 공공재개발 주민 설명회에 앞서서 공공재개발이 무엇인지 좀 이해를 돕고자 저희가 10분간 제작한 영상이 있습니다. 먼저 10분간 영상을 시청을 하시면서 이해를 좀 먼저 하시고 그 다음 주민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나라에서 추진하는 거 먼저 한다고 하니 뭐 이제 뭐 얼굴처럼 열심히 했습니다. 참 굉장히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이거는 내가 딱지가 뭐 엄청나게 나왔어요. 색이 보다시피 이렇게 지저분하고 전선줄에다 이렇게 불편하고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요. 다른 아파트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다른 아파트를 바라다 보지 부러움의 대상 나도 있나에 그런 데서 한번 살아봤습니다. 서울 도심 내에서도 정비 사업 추진을 희망하지만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주민 간의 갈등 때문에 사업이 정체되는 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공공재개발 사업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하시려는 분들 그리고 추진 중이신 분들의 궁금증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공공재개발 사업이란 20년 5월 6일과 8월 4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에 따라 공공과 주민이 함께 추진하는 재개발 사업입니다. LH와 지방도시공사 등이 공공시행자가 되어 임대주택 확대 등의 공공성 요건을 준수하며 용적률 완화 등의 공적 특례를 제공받아 추진함으로써 노후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작년 9월 21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 서울 도심 내 사업이 장기 정체된 기존 구역 8곳, 구역 지정을 검토 중인 신규 해제 구역 16곳이 최종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공공재개발 사업 톡톡. 공공재개발 사업은 주택 품질이 떨어지거나 민간 브랜드 사용이 불가하지 않나요? LH가 시행하면 마감재나 조경 같은 거 주민이 원하는 대로 못하는 거 아닌가요? 민간 브랜드 사용도 못하고? 아파트 브랜드는 주민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10마디 말보다 실제 LH가 시행한 재개발 사례를 직접 만나보시죠. 아파트에 LH 로고가 박혀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레미안 로고가 딱 박혀있네요. 아파트 단지가 너무 크네요. 안양 덕천 레미안은 안양 덕천마을이라고 불리던 저층 주거지 밀집 지역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한 사례이고요. 4,250세대입니다. 시공사 판정은 주민 총회를 거쳐가지고 삼성과 동두 탄소 시험으로 설정이 되어 2016년 말에 입주를 했습니다. 여기 안양 일대에서는 대규모 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로고를 달릴 수 있습니다. 자, 눈으로 확인하셨죠? 네. 그러면 세련 요구를 보러 이동하실까요? 아, 너무 좋다. 여기 전혀 폈어요, 그랬지? 하늘도 잘 빠지고 자리도 엄청 크시네요.
공공재개발로 추진하면 어떤 점이 좋나요? 주민들 사이에서도 공공재개발 사업은 이렇다 저렇다 참 말이 많아요. 공공재개발로 하면 주민들은 어떤 점이 좋을까요? 공공재개발은 신속합니다.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서둘러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민간 사업은 절차도 복잡하고 그래서 갈등도 많이 발생해서 10년이 넘게 걸리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하지만 공공재개발은 정책사업으로 공공의 사업을 관리하기 때문에 인허가 기간을 5년 안으로 대폭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 구역 내에서도 아파트 소유자냐 세입자냐 상가냐 주택이냐 이런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업을 찬성하는 분들도 반대하는 분들도 생기게 되는데요. 그러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공공재개발로 추진하면 소유자와 세입자 분들에 대한 이주대책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 간 갈등을 풀어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공공재개발로 추진하면 기존에 있던 여러 규제들이 완화되는데요. 용적률 상향 같은 도시규제 완화,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혜택들이 있죠. 물론 용적률 상향으로 늘어난 주택의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하지만 일반 분양주택도 증가하기 때문에 사업성은 훨씬 좋아지는 것입니다. 저희 주민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건 결국 주민 분담금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단지도 추가 분담금이 예상되는 지구였습니다. 시공사에서 중간에 설계 변경을 요구해서 사업비가 1,700억 이상 증가돼야 하는 상황이었었죠. 하지만 LH에서 철저하게 설계 변경권을 검증해서 약 800억 이상을 줄였다고 들었습니다. 그 결과 저희 단지는 분담금을 납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익금을 돌려받을 정도로 사업성이 좋았습니다. LH가 아니었으면 전문가도 아닌 주민들이 검증하고 그런 건 불가능했겠죠. 권리 산정 기준일이 작년 9월 21일이라고 하는데 주민한테 불리한 것 아닌가요? 작년 9월 21일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일을 기준으로 권리 산정 기준일이 정해진 것은 사실이고 이날 이후로 건물을 신축하거나 단독,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하는 등의 지분 쪼개기식으로는 분양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민분들이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 수가 증가하게 되면 일반 분양주택 수가 줄어들면서 사업비가 증가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원주민분들을 보호하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맞아요. 특히 주택 경기가 좋을 때는 일반 분양분을 늘려야 저희가 내야 하는 분담금이 줄어들거든요. 1+1 주택 분양도 가능한가요? 민간에선 1+1 분양도 가능하잖아요. 공공재개발에서도 집 두 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공공재개발 사업도 1+1 주택 분양이 가능합니다. 종전 자산평가에 또는 종전 주거 전용 면적 범위 내인 경우 1+1 주택 공급이 가능하지만 이 중 주택 한 채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이어야 합니다. 공공재개발 방식은 민간 재개발보다 집값이 안 오르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공공이 시행한 아파트가 일반 민간 분양보다 집값이 안 오른다는 것은 사실 몇몇 개 단지만 샘플로 찾아보아도 사실과는 다른 막연한 불안감이라는 걸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재개발 후에 아파트의 가치가 민간 주도로 하는 경우보다는 좀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냐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왜냐하면 이제 그 임대주택 비율이 크게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 민간 건설회사의 브랜드를 그대로 또 쓸 수도 있고 그 주요 마감재라든가 이런 것들도 주민들이 결정을 하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크게 뭐 공공주도 재개발, 이런 거 공공재개발이라고 해서 아파트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감정평가 금액이 낮게 나와서 종전 자산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면 어쩌죠? 아무래도 공공이 시행하다 보니까 감정평가 금액이 낮게 나와서 내 종전 자산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좀 걱정돼요. 주민분들의 종전자산 감정평가는 시장 분수 등이 선정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선정하므로 감정평가 금액에 대한 고의적인 개입은 절대 불가합니다. 공공이 소유권을 가져가는 건가요? 그건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과 공공 재개발 사업을 혼동하고 계셔서 그렇습니다. 지난 2월 4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 방식은 주민분들이 소유 자산을 현물 선납하여 공공에게 소유권을 양도한 후 사업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작년 5.6 대책과 8.4 대책에 따라 추진 중인 공공 재개발 사업은 기존 민간 재개발 사업과 마찬가지로 관리 처분 방식으로 추진합니다. 이번 개발 사업은 공공 재개발 방식이며 공공 직접 시행 방식과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안양덕천 주민분께 묻습니다. 공공 시행자 방식 추천하시나요? 전 이만큼 강조합니다. 저희 단지가 투명하고 빠르게 그래서 주민들의 분담금을 낮추면서도 주택 품질 또한 안양 최고로 지을 수 있었던 건 공공이 사업을 관리해줘서 가능했던 거예요. 제가 직접 경험해본 권리자로서 공공 시행자 방식 완전 강추합니다. 오늘 투어를 통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말해주지 않으면 LH가 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우리 동네도 이렇게 잘 해야죠. 공공이 시행하면 품질이 낮아 집의 가치가 떨어질 거라는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와서 직접 보니까 이제 그런 불안감들은 다 사라지고요. 믿음과 신뢰를 더욱더 굳건히 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주민분들도 꼭 한번 기회가 된다면 한번 와서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들의 오랜 연원과 의지가 담긴 재개발 사업 공공이 함께하겠습니다. 주민을 위한 미래를 위한 공공 재개발 사업. 예, 공공재개발은 조합 설립 정체가 된 것이 굉장히 많았고 또 민간에서 추진할 때 상당한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되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작년에 5.6 대책, 8.4 대책을 발표해서 공공재개발 사업이 도입이 됐고요. 이 내용들을 담아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 14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예, 공공재개발 사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공공이 시행한다, 그리고 공공성 요건을 충족한다. 먼저 공공이 시행하는 방식입니다. 여기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공공 단독 시행 방식이 있고 공공과 조합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공공 단독 시행 방식은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공공과 조합이 공동 시행 방식을 진행을 하게 되면 먼저 조합이 설립이 돼 있어야 됩니다. 조합 설립은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동의받아서 조합이 먼저 설립이 되고 공공과 공동으로 시행을 하려면 그 조합원이 또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두 번 동의를 받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공공성 요건입니다. 이거는 이제 토지 등 소유자에게 돌아가는 분양분, 권리자 분양을 뺀 나머지 반을 일반 분양, 나머지 반을 공적 임대로 제공을 하게 되는데 공적 임대는 지분형주택, 공공임대, 수익형임대 이런 주택들이 있습니다. 예, 공공재개발에 대한 공적 특례입니다. 크게 네 가지가 있고요. 도시규제 완화, 사업 리스크 완화, 인허가 절차 간소화, 사업비 지원 네 가지가 있습니다. 예, 먼저 도시규제 완화 사항입니다. 용도 지역을 상향하거나 또는 용적률을 완화해서 원래 있던 용도 지역의 용적률의 120%까지 적용을 하게 됩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신길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용도 지역을 이제 상향을 했습니다. 2종 7층 일반 주거 지역을 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상향을 한 상태이고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은 올해 3월 29일 날 후보지 선정됐을 때의 그때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월 26일에 서울에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등 6대 재개발 규제 완화. 요거를 발표를 했는데, 요거 관련해서 서울시 조례라든가 상위계획이 변경이 되면 그거를 반영을 해서 서울시와 영등포구와 협의해서
진행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 이게 있습니다. 2종 7층 일반 주거지역의 기준 용적률과 허용 용적률을 2종 일반 주거지역과 똑같이 적용한다. 그리고 층수를 상향한다. 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정이 되게 되면 저희는 이 사항을 반영을 하고 다시 주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적인 특례 두 번째입니다. 사업 리스크 완화입니다. 주민 여러분들이 요청을 할 경우에 관리 처분 때 나오는 분담금을 확정시켜서 그 이후에 분담금 변화가 없도록 확정 분담금제를 실시를 할 예정이고요. 또 공공재개발을 진행을 하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에서 제외를 하게 됩니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 중에 영등포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인허가 절차 간소화입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담 수권 소위 여러 가지 심의를 하는 권한을 한 곳에 몰아놓고 거기서 이제 심의를 하게 하고요. 또 통합심의를 개최를 해서 여러 가지 건축심의, 경관심의, 교육평가, 교통영향평가 한꺼번에 몰아서 심의를 하면서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게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사업비 및 이주비 지원입니다. 사업비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총 사업비의 50%까지 이자율 1.8%로 사업비 이용자가 지원이 되고, 이주비에 있어서는 똑같이 주택도시기금에서 보증금의 70%, 3억을 한도에서 1.8%로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종합해보면 용도지역 상향이나 용적률 완화 같은 도시규제 완화, 확정분담금이나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의 사업 리스크 완화, 전담 수권 소위와 통합심의를 통한 인허가 간소화, 총사업비와 이주보증금 대출을 통한 사업비 지원, 크게 네 가지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재개발 추진 절차입니다. 민간재개발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약 평균 10년 정도 소요가 됐지만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통해서 공공재개발의 경우에는 약 5년 정도 이후에는 이제 이주 착공이 가능한 추진 일정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민간재개발 사업의 공사비 관련 영상이 방송이 된 게 있습니다. KBS 시사기획창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방송이 된 내용이 있는데 공사비 관련 영상을 5분간 시청하고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1주 때는 이제 용산 같은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은 어떻게 하느냐, 토지임대 방식으로 이제 가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했었고, 근데 사실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이라는 게 서울 도심만 보더라도 거의 없잖아요. 용산 땅 같은 경우는 어쩌다 하나 나오는 거고, 거의 다 민간이 갖고 있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민간 사유재산 아닙니까? 사유재산 갖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이거 놔둬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방법을 한번 좀 오늘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흑석동의 이제 재개발 구역입니다. 일본이 이미 재개발돼서 아파트가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 되고 앞으로 상당 부분이 다 이제 재개발 구역으로 나눠서 되는데, 재개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왜냐면은 재개발이라는 게 뭐 잘 경험상 많이 보셨을 겁니다. 주변에 이렇게 새 아파트 단지 하나 들어서면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이 아파트가 고층이 되니까는 원래 1000채 있던 주택이 5000채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5배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주택 공급이 많아지니까 집값이 좀 떨어져야 되는데 공급이 늘어나는데도 동달아서 주변 집값까지 같이 다 뛰어오르거든요. 재개발 하나 들었으면 이게 왜 그런 거냐? 이유가 다 있거든요. 공급이 늘어나는데 왜 가격이 뛸까? 아까 그 흑석동 지역에서 재개발하는데 원래 처음에 시공사가 2,700억에 우리가 그 공사를 하겠다라고 입찰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뭐 A건설사는 3,000억, B건설사는 3,500억 뭐 해갖고 가장 공사비를 낮게 적어놓은 여기 그 C건설업체라는 데가 2,700억을 우리 이 정도만 할 수 있어 라고 해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공사로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선정되고 나서 공사비를 4,000억으로 증액을 하거든요. 한 1,300억 증액합니다. 여긴 그렇게 뭐 또 많이 증액하는 데도 아니에요. 다 이렇게 증액합니다. 증액하는 이유가 설계 변경을 좀 해야겠다라고 조합에 이제 설명을 합니다. 설계 변경을 왜 하느냐?
아파트 단지 전체 면적이 그 전체 이제 조성한 단지 면적이 뭐 이 정도 규모였었는데 24만에서 31만 제곱미터로 좀 늘려야겠다. 늘리니까 당연히 공사비가 더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건설사에서 1,300억 정도를 우리가 좀 더 받아야겠다라고 이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30평 아파트를 면적을 늘려준다니까 30평 아파트를 35평으로 늘려주는 거면은 이 조합원들이 이해합니다. 아, 내 아파트 더 넓게 해주니까 내가 조금 더 돈 내더라도 손해보는 건 아니겠지라고 하는데 거의 모두가 이 면적을 늘려서 설계 변경한다는 게 이 지상을 건물을 면적을 늘린다는 게 아니고 다 그 지하 주차장을 늘리는 거거든요. 24만 제곱미터였는데 주차장은 이만큼 더 늘리자. 그러니까 공사비 늘려달라라는 거거든요. 이 방식이 모든 재건축, 재개발 현장의 똑같은 패턴입니다. 다 이렇게 공사비를 증액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하 주차장 늘리는데 물론 늘릴 수 있어요. 늘릴 수 있어요. 요즘 차 많이 있으니까 지하 주차장은 원래 설계한 것보다 더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라는 게 지하와 지상은 정말 천양지차거든요. 지하 공사비는 그냥 땅 파서 여기다가 기둥 세우고 그 다음에 성광도 몇 개 달고 페인트 칠하면 끝납니다. 뭐 돈 들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지상은 벽체 세워야죠. 문짝 달아야지, 성광등 달아야지, 창문 또 달아야지, 마루판 달아야지, 뭐 화장실 변기까지 달아야지. 공사비가 지하하고 지상은 3배 차이가 나거든요. 지상은 하나도 늘리지 않고 지하만 늘리는데 공사비 늘리는 거는 지상을 기준으로 해서 뻥튀기 시킵니다. 이래서 건설사들이 이제 그 폭리를 취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합원들이 그러면은 애초에 계약한 게 2,700원 약속을 했는데 문제를 삼으면 될 거 아니냐. 낙찰을 일단 한번 받고 시공사가 선정되고 나면은 갑과 을의 위치가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조합이 이 시공사의 말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늘린다고 해서 너희들하고 이제 너희 건설사 약속을 어겼으니까 싫어, 너희들 나가, 우리 다른 건설사 다시 선정할래. 시간이 돈인데 2주 다 시켰지, 철거 다 시켰지 했는데 시간이 공사기획 차일 피해 미뤄지면 그 부담이 4천억이 아니고 정말 5천억, 6천억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공사가 원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불안합니다. 여기 재개발한 조합원들이 내가 좀 좋은 아파트 살고 거기다 또 돈도 좀 벌겠다고 뭐 그거 죄라는 거 아닙니다.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기 재개발하는 건데 공사비가 이렇게 늘어나면은 내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돈 오히려 내야 되는 거 아닌가 불안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석이 다 자제합니다. 그래서 조합이 시끄러운 거거든요. 재개발, 재건축이 공사비가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이 공사 현장도 이 조합원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공사비를 갖다 왜 처음에 약속한 거하고 다르게 지하 주차장만 그렇게 하는데 무슨 돈이 그렇게 들어가느냐. 너무 건설사들이 다 해먹는 거 아니냐라고 조합원 총회를 해서 여기서 공사비에 대해서 어떤 교회 건물 하나 빌려서 조합원 총회를 했대요. 그때 조합원들을 이른바 그야말로 올킬이라고 하죠. 한번 조용하게 다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딱 한마디면 되는 거거든요. 그때 건설사 임원이 나와서 이 한마디 딱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재개발하시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아파트 이런 것도 다 생각하시지만 결국은 돈이잖아요. 아무리 시끄러운 사업장에서도 가격이 올라가면 조용해집니다. 결국 동작으로 최고 시세 강남백은 여기 제일 비싸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뭐 제일 비싸게 분양해 주겠다. 이 아파트. 이 한마디에 그냥 조용히 그냥 박수 치고 다 해산하는 겁니다. 이거거든요. 네,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 재개발과 공공 재개발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조합이 시행한다, LH는 공공기관이 시행한다. 그리고 조합을 구성하려면 4분의 3 이상 동의가 필요한데 공공 재개발은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민간 재개발을 진행을 하게 되면 시공사와 조합 간의 비리 가능성이 있고 이런 현장들도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하죠. 그러나 공공 재개발 사업은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민간 재개발 방식으로는 시공사 부도의 우려가 있고요. 또 미분양이 발생할 때 그런 부담 사항도 있지만 공공 재개발을 할 경우에는 공공이 시행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공동사업과 단독사업 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동사업을 하게 되면 조합과 LH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뭐 관리처분 방식으로 시행을 하게 되지만 조합으로서 지켜야 될 절차는 그대로 다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통상 한 7번에서 10번 정도 조합 총회를 다 개최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단독 시행 방식으로 가게 되면 사업 시행자는 LH고 주민들은 주민대표회의라는 협의기구를 설치를 해서 LH와 협의를 진행을 하면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총회라는 것은 개최 의무는 없지만 중요한 의사결정에서는 한 2-3번 정도 총회를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럼 주민대표회의는 무엇이냐면 그 도정법 47조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법에 의한 주민대표회의 기구고 사업 시행자와 함께 협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마감대 수준이나 시공사 선정, 또 관리처분 계획 이런 사항들,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LH와 협의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해 나가게 됩니다. 예, 시공사 선정, 아까 동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주민분들이 결정을 하고 브랜드도 주민분들이 결정을 하시게 됩니다. LH가 시행한 사례, 아까 동영상에서 보셨던 안양덕천, 안양메가트리아라는 브랜드고요. 작년 7월에 분양을 했던 산성역 자이푸르지오입니다. 역시 자이푸르지오라는 브랜드를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예, 다음엔 권리산정 기준일입니다. 예, 권리산정 기준일이 고시가 된 게 올해 3월 30일에 고시가 됐습니다. 언제로 고시가 됐냐면 권리산정 기준일은 2020년 9월 21일 공공재개발 공모가 신청된 날로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 날 이후로 2020년 9월 21일 이후로 필지 분할을 했거나 단독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로 전환을 했거나 토지와 건축물을 분리했거나 건축물을 신축을 했을 경우에는 분양받을 권리가 주어지지 않고 현금 청산 대상이 됩니다. 예,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3월 30일 날 똑같은 날짜로 구역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정기간은 올해 4월 4일부터 내년 4월 3일까지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토지 면적 18제곱미터 초과일 경우에는 해당 구청에 허가를 받고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사대책과 무슨 관련이 있냐면 그 이사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올해 2월 4일 날 대책이 발표가 됐을 때 공공 직접 시행 정비 방식이라는 새로운 방식이 발표가 됐습니다. 예, 소유 자산을 현물로 먼저 선납하는 방식이고요. 신길 1구역은 이게 아니고 작년 5, 6대책, 8사대책으로 나왔던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관리처분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신길 1구역은 이사대책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길 1구역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예, 2007년에 재정 및 촉진 계획으로 결정이 됐다가 17년도에 해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 21일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공고가 됐고 11월 3일에 신길 1구역이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29일에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이 신길 1구역입니다. 현재 구역 면적은 약 17,960평이고 소유자 수는 약 552명입니다. 이 소유자 수는 공모 신청서 접수 시 기재되었던 소유자 수가 552명이었고요. 용도 지역으로는 거의 대부분 2종 7층 일반 주거 지역이고 일부 2종 일반 주거 지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계략 사업 계획 아닙니다. 기존에 이렇게 2종 7층 일반 주거 지역이 되어 있다가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기존 그대로 2종 7층으로 남겨두는 지역은 굳이 용도 지역을 상향할 필요가 없는 공원, 업무시설 등 용도에는 기본적으로 그대로 2종 7층을 적용을 하고 주택이 들어가는 부분은 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설 계획 아닙니다. 예, 이게 확정안은 아니고 저희가 향후에 소유자의 의견 수렴 그리고 인허가를 통해서 최종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지하 2층부터 지상 25층까지 규모로 계획을 했고 용적률은 249.77, 250%를 맞춰서 계획을 해봤습니다.
인근 단지의 층수나 용적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제 궁금하실 텐데 저희 사업구역 위에 신길 2구역 용적률 226%에 29층이고 밑에 3구역 32층에 용적률 251%, 9구역 29층에 이 용적률 235%, 8구역 27층에 254%입니다. 층수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이 구역들은 서울시에서 25층, 35층, 그 2종 일반 주거지역은 25층이고요. 3종 일반 주거지역은 35층으로 서울시에서 규정이 세워졌습니다. 이 구역들은 그 규정 이전에 사업을 추진했던 지구이기 때문에 이 층수로 계획이 됐고 저희 구역은 현재 서울시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25층을 적용을 받게 됩니다. 평형 계획입니다. 네, 저희가 평형 계획을 설명을 드리지만 이거는 확정이 아니고 향후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선호하는 평형으로 변경할 예정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초안으로 계획을 했을 때는 전용 36제곱미터 250세대, 46제곱미터 200세대, 59제곱미터 A형 250세대, 59제곱미터 B형 560세대, 전용 84제곱미터 250세대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권리자 분양분은 59제곱미터에 194세대, 59제곱미터 B형에 194세대, 전용 84제곱미터에 164세대를 넣어서 저희가 사업성을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은 479세대가 나오고요. 여기 수익형 전세, 의무 공공임대, 소형임대, 기부채납임대 요 4개를 합쳐서 공적 임대라고 합니다. 요 공적 임대 수도 일반 분양과 똑같은 479세대로 계획을 했습니다. 예, 용적률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종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 250%, 총 1510세대를 계획을 했는데요.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급되는 분양분, 여기 권리자 분양분, 요거를 뺀 나머지에 대해서 일반 분양 반, 공적 임대 반, 이게 공공재개발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권리자 분양분을 빼고 나머지 일반 분양, 여기 합친 세대수가 공적 임대, 수익형 전세, 의무 공공임대, 기부채납임대, 소형임대 요 4가지 형태의 공적 임대를 합한 숫자가 같게 나오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정비계획 여기 상한 용적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뭐 민간 재개발이든 공공 재개발이든 법에 나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요거는 이만큼까지 들어가는 세대수의 15%는 의무적으로 공공임대를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정비계획 상한 용적률이라고 한 부분에서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요 차이, 요거는 일반 분양 반, 소형임대 반, 요것도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여기는 기부채납임대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용도지역을 상향을 하거나 정비계획상의 상한 용적률을 상한을 할 때 토지를 기부채납을 합니다. 근데 토지 기부채납이 원래 내야 될 토지보다 적다. 그러면 나머지는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중에 하나가 요 4가지 공적 임대의 이 유형이 각각 어떤 금액인지 좀 궁금하실 텐데, 먼저 재개발 의무 공공임대 여기 상한 용적률까지의 15%를 차지해야 되는 요 의무 공공임대, 요거는 공공부문에서 매입을 할 때 토지비 주고 표준건축비 주고 가산비를 주고 사오게 되는 의무 공공임대입니다. 두 번째, 기부채납 공공임대입니다. 요거는 원래 땅으로 받아야 되는데 땅이 부족해서 건물로 주는 거기 때문에 토지와 건축물은 기부채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소형임대, 요 소형임대는 용적률을 올려줬기 때문에 일반 분양분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는 기부채납을 하되 건축한 부분은 표준건축비로 공공이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 수익형 전세는 일반 분양가 수준으로 요 수익형 전세를 운영하게 될 기관이 매입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사업성 검토 및 추정 분담분입니다. 이 사업성을 이제 설명하기에 앞서서 먼저 비례율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비례율이라고 하는 것은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금액을
종전자산 총액으로 나눈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종전자산은 현물 출자액이 되고 총수입은 권리자라든가 권리자 분야, 일반 분야, 그 다음에 공적임대를 매각해서 받아들이는 총수입이 되고 총지출은 공사비, 용역비가 있습니다. 뭐 각종 세금도 있을 것이고 그거를 총지출 금액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이 넘어가면 사업성이 양호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100이 안 되면 사업성이 미흡하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신길 1구역의 추정 비례율은 저희가 계산해 본 결과 120.18%가 나왔습니다. 종전자산은 3,653억, 총수입은 9,983억, 총 비용은 5,592억 원으로 추정이 됐고요. 이거는 현재 시점에서 현재 기준으로 추정이 된 거고, 이거는 이제 관리 처분 때 또 달라질 예정입니다. 종전자산 먼저 그 평가한 추정액이 얼마가 나오는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종전자산을 평가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이나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일반 건축물이라고 해서 토지 따로 건축물 따로 종전자산을 추정을 해서 합산을 하게 되고요. 다세대 주택 같은 공동주택은 부분 건물로서 토지와 건축물을 묶어서 종전자산을 이제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합산한 결과 사유지 부분이 3,653억 8천만 원 정도 나왔고, 요거를 사유지 면적으로 나눠 보니까 제곱미터당 토지 1제곱미터당 약 716만 7천 원, 토지 한 평당 약 2,369만 3천 원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 내용들은 저희가 안내자료에 다 배포해드린 그 숫자 다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종전자산 평가 이 추정액은 어떻게 나왔냐면 한국부동산원에서 약식 감정을 했을 때 토지 부분, 그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 그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시지가의 1.7배, 그리고 현재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의 1.8배를 적용을 해서 추정을 했습니다. 그 해당 소유하고 있는 그 대지의 위치나 공시지가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다 금액이 평가액은 다 달라질 예정이고요. 참고로 사유지 면적은 총 59,981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는 552명이고요.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 1인당 평균 사유지는 약 92제곱미터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 552명은 1인당 평균 종전자산 추정액이 약 6.61억 원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좀 오타가 있어가지고, 여기 사유지 면적은 59,379가 아니고 59,981제곱미터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평당 금액은 당연히 이 사유지 면적으로 계산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그럼 내가 내야 될 분담금은 얼마 정도가 되느냐? 이게 확정되는 시기는 관리 처분 계획을 수립할 때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종전자산을 추정하는 그 시점은 사업 시의 인가고시를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종전자산을 평가를 하게 되고, 2인 이상의 감정평가 사업자가 감정평가 금액을 산출 평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종우자산, 그 일반 분양가입니다. 여기도 한국부동산원에서 이제 제시를 한 금액이고, 공공재개발로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예외가 되고 시세의 약 70% 수준으로 제시가 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신길 1구역의 일반 분양가는 전용 59제곱미터는 8억 4천만 원, 전용 84제곱미터는 10억 8,500만 원 정도로 제시를 했고요. 평당 가격으로 하면 평균적으로 평당 3,345만 원 정도 나오는 걸로 좀 추정을 했습니다. 인근 신길 8구역이나 신길 9구역에 대한 시세는 소유자분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 분담금입니다. 분담금은 권리자 분양가에서 내 권리가액을 뺀 금액입니다. 내 권리가액을 하면 종전자산 평가액에서 비례율을 곱한 값이 되고요.
그래서 1인당 평균 금액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현재 평균적으로 1인당 대지 지분이 92제곱미터고 평균 종전자산 평가액이 6.61억 원입니다. 거기에 비례율 120.18%를 곱하게 되면 예상 권리가액은 7.94억 원이 나오게 되고요. 권리자 분양가는 저희가 지금 현재 일반 분양가의 85% 정도 수준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용 59제곱미터, 흔히 말하는 24평은 권리자 분양가 7.14억, 전용 84제곱미터, 공급평형 34평, 35평 정도가 될 텐데 그거는 권리자 분양가 9.22억. 일대 추정 분담금이 전용 59제곱미터로 가게 되면 8천만 원을 현금을 받고 전용 84제곱미터로 가면 1억 2,800만 원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조합원 분양가와 분담금의 관계입니다. 저희가 검토를 했을 때는 일반 분양가의 85%로 저희가 분석을 했었고요. 요거를 일반 분양가가 뭐 높다, 낮추면 어떨까? 낮출 수 있습니다. 낮출 수가 있고요. 낮추면 비례율도 다 연동이 되기 때문에 비례율은 떨어지게 됩니다. 조합원 분양가도 떨어지지만 결국 내 권리가액도 떨어지다 보니까 추정 분담금은 거의 똑같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가 대비 조합원 분양가를 높이든 낮추든 간에 추정 분담금 자체는 거의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저희가 3월달에 후보지 선정을 했고 오늘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앞으로 이제 공공재개발 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비계획 위반 제한 동의서를 지금 현재도 접수받고 있고요. 이 동의서를 접수받고 저희 LH에서는 정비계획을 수립할 용역사를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10월부터는 정비계획 용역이 착수가 되면 한 12월쯤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정비구역 지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 사이에 주민공락, 의견의회 청취, 도시계획 심의 등을 거쳐서 내년 상반기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그리고 바로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그리고 시공사 선정도 2022년 내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3년에는 사업시행 인가 그리고 분양신청 관리처분 인가를 진행을 하고요. 2024년에 이주 및 철거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예,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그 질문을 받기 전에 먼저 위원장님을 통해서 사전에 공통 질문이 여러 개가 있어서 그걸 저희가 입수를 해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고 추가적인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전 공통 질문이 총 12가지가 나왔었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공공재개발을 추진 중이나 특정인이 민간재개발 추진을 주장하고 있다. 3월 29일 이미 공공재개발 구역으로 선정된 신길 1구역은 민간재개발 후보지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한 의견은? 이라고 하셨는데요. 예, 서울시에서는 5월 26일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민간재개발 활성화를 하기 위해 주민동의율 30%를 받아 재개발구역 지정을 공모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 9일에 국토부 장관과 서울시장은 2사 대책 후보지로 선정된 지구는 서울시의 그 민간재개발 공모지구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신길 1구역은 2사 대책이 아니고 5, 6대책, 8사 대책으로 추진 중인 지구이기 때문에 민간재개발 공모를 신청을 했다고 해서 서울시가 어떻게 결정할지는 서울시가 결정할 사항이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참고로 이 공공재개발 후보지 최종 후보지로 올라갔던 영등포구 쪽에서는 신길 1구역 말고 다른 구역이 3구역이 더 있습니다. 그런 구역들이 또 신청을 하지 않을까. 그런 구역이 신청을 하게 되면 신길 1구역이 민간재개발로 또 신청을 한다고 해도 다른 여기는 한번 선정이라고 하는 혜택을 줬는데 또 한번 선정을 해줄지는 서울시가 결정할 사항인데 그렇게 호락호락 선정이 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LH가 하면 저가 아파트 이미지가 떠오른다. 아파트 시공사업 브랜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아까 동영상을 통해서 보셨듯이
주민 여러분이 시공사와 브랜드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공공재개발 지역에서 조합원 지위 승계가 안 되는 시점을 현재는 관리처분 시점이었는데 이제는 정비구역 지정 시점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신규 1구역은 언제쯤 정비구역 지정이 되는지,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은? 이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국토부하고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2차 공모, 서울시의 민간재개발 공모 전까지 해당 내용, 조합원 지위 승계를 앞당기는 그런 내용 반영을 위해서 도정법 개정 협의를 국회와 착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규 2구역은 2022년 상반기에 정비구역 지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언제 바뀔지에 따라서 저희가 이거를 적용받을지 안 받을지가 결정이 될 것 같고요. 또 정비구역 지정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정비구역 위반 동의서 60% 이상 받아야 되는데 이게 좀 신속히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공공재개발과 LH를 사업 시행자로 선택한 이유는 사업의 신속성과 인허가 절차 간소화다. 사업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언제쯤 철거 착공이 가능한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희는 사업을 최대한 빨리 하기 위해서 정비계획 위반자료 작성과 동시에 위반 동의서를 진구를 같이 진행을 하고요. 주민대표회의가 구성이 되면 곧바로 시공사를 선정하는 등 사업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철거 및 착공은 2024년 상반기 중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임대아파트는 총 4가지 유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일반 분양가로 가져가는 수익형 전세임대를 늘리면 좋은데 수익형 전세를 많이 공급할 생각은? 이라는 질문이었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공공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 대상분을 제외한 나머지 세대의 50%는 일반 분양, 나머지는 공적임대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관련 규정, 상한용 등률까지 15%는 공공임대, 그 다음에 또 수용임대 확보 기준 등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 규정을 다 준수해서 계획을 했고 거기에 남은 거를 수익형 전세를 최대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5월 26일 날 발표가 된 서울시의 추가적인 그 대책이 이게 입법화가 되고 규정이 개정이 되면 저희가 거기에서 수익을 볼 수가 있으면 수익형 전세를 또 추가적으로 반영을 하게 될 예정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일반 분양, 공적임대 반반해서 지금 현재 계획을 했는데 이게 만약에 기부 체납 비율이 줄어든다거나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요거를 대체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관련 규정의 개정에 따라서 맞춰서 계획할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6번째 질문입니다. 주거 전용 면적이 몇 평이 되어야 1+1이 가능한지, 그리고 세대 분리형 아파트는 공급이 가능한지 라는 질문입니다. 네, 기존 주택의 전용 면적이 1+1 되는 주택의 전용 면적보다 크면 1+1 분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추가로 받는 주택은 +1 주택은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되고 그 주택은 소유권 이전 후에 3년간 전매가 제한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주택의 전용 면적이 143제곱미터 이상이면 전용 84, 전용 59 둘 다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민분들께 평형 선호도 조사를 진행을 할 예정인데 그 결과에 따라 세대 분리형 아파트를 희망하는 분들이 좀 계시면 저희가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대 분리형 아파트로 설계를 하려면 최소한 전용 84제곱미터 이상 정도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번째 질문입니다. 상가 소유자는 상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아파트를 분양받아야 하는지, 상가를 받고 싶은데 상가 분양을 희망하는 사람이 많을 경우는? 이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가 소유자는 상가를 분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주택도 분양을 받을 수가 있는데 주택을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상가 소유자의 종전자산 금액이
최소 규모의 분양주택 한 가구의 추산액보다도 커야지, 즉 가장 작은 규모의 분양주택 그 금액보다 내 종전자산 금액이 커야 주택을 분양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 분양을 희망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저희가 이 조사를 통해서 상가 분양을 희망하는 모든 분들이 상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가 소유 희망하시는 분이 30동이 계시다 그러면 상가 계획을 할 때 상가 호실을 30개 이상으로 반영해서 설계를 할 예정이고요. 또 분양이 되는 상가 위치나 면적 등의 배정 방식은 저희가 조례를 이제 기준을 적용을 할 거고, 또 주민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 질문입니다. 신축 빌라 업주의 공사 강행이 문제가 되고 있다. 5월 31일 서울시가 공공재개발 14곳의 신규 건축 허가 및 착공 신고를 규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건축 허가 난 것도 착공 신고 안 받아주겠다. 이렇게 규제를 하고 결정을 하니 민간 재개발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허위 순동에 대한 대책은 공공재개발로 진행이 되면서 2020년 9월 21일이 권리 선정 기준일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9월 21일 이후에 신축이 된 빌라들은 현금 청산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민간 재개발로 추진을 하게 되면 이 권리 선정 기준일이라는 것은 뒤로 미루어지게 됩니다. 정비구역으로 민간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이 되는 날짜로 뒤로 미뤄지게 되다 보니까 그 신축 빌라가 소유자가 되는 거죠. 분양 대상자가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신축 빌라 업주가 민간 재개발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민간 재개발로 가게 되면 그 신축 빌라는 다 소유자가 돼서 소유자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사업성은 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현금 청산 대상인 분들이 지금 이제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공재개발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권리 선정 기준일 이후에 신축된 빌라가 사업구역이 포함이 되면 그 해당 주택은 관련 법령에 따라서 다 현금 청산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용 84제곱미터를 많이 선호해서 조합원 대부분이 전부 전용 84제곱미터를 신청하면 분양받을 수 있는지라는 질문이었고요. 일단 우선적으로 주민의 선호 평형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평형 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임대주택도 관련 법령에 따라 다 계획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적정 규모의 평형 계획을 하고 나서 동일 규모의 주택 분양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대로 분양을 하게 됩니다. 1+1에 대한 상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주택인가요? 2주택인가요? 분담금이 어느 정도인지, 추가 수익률 10에서 30% 보장하나요? 사업 리스크는 누구의 책임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도시 및 주거 없는 정비법 제76조에 상세하게 다 나와 있고요. 규정은 한 세대 또는 한 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을 가져도 1주택 공급이 원칙입니다. 주택을 2개, 3개 가지고 있어도 1주택이 원칙인데, 이 두 가지 조건의 하나를 만족하면 1+1이 됩니다. 종전 자산 가격, 이 1+1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으면, 그러니까 가격이 높은 걸 가지고 있으면 1+1 되고요. 또는 종전주택의 전용 면적이 1+1 주택의 전용 면적보다도 크면 1+1이 됩니다. 단 1주택 이상 가지고 계신 분, 지금 현재 신기일구역에 집을 2채, 3채씩 갖고 계신 분들은 종전자산 금액에 대해서는 그 주택들을 합쳐요. 그러나 전용 면적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감정평가에 따라서 종전자산 금액이 이제 달라지게 되고, 그 1주택은 이제 권리자 분양가격으로 공급을 하게 됩니다. 요 첫 번째 받는 요 주택은. 그리고 추가로 받는 요 +1 주택, 요거는 60 이하로 받는데 그 분양가격은 별도로 정하게 됩니다. 둘 다 권리자 분양가격으로 공급되는 건 아니고, 요 +1은 통상 일반 분양가의 한 95% 정도로 분양을 하게 됩니다. 추가 수익률 10부터 30%, 요거는 이사 대책에서 발표된 공공주도형 재개발 사업에 적용되는 사항이고,
이 5, 6 대책이나 8, 4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금 신길 구역의 공공재개발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음은 사업 리스크입니다. 주민분들이 요청할 경우 관리 처분 시에 산정되는 분담금을 확정시켜서 사업 종료 시까지 LH가 보장해서 권리자의 사업 리스크를 완화를 하게 됩니다. 11번째 질문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 그리고 LH가 예상하는 조합원 분양가 및 일반 분양가는 가능하면 상구역과 산출 비교 부탁합니다. 일반 분양 대비 조합원 분양의 혜택은 기존 재개발과 비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신길 3구역 같은 경우에 2019년에 분양을 했는데 일반 분양가는 7억 3,600만 원, 요거는 3층 기준이고 5층은 7억 5,600만 원이었습니다. 조합원 분양가 5억 1,500이었고요. 일반 분양가 대비 조합원 분양가는 70%였습니다. 저희 LH가 이번에 제시해드리는 신길 1구역의 전용 84형 일반 분양가는 10억 8,500, 조합원 분양가는 일반 분양가의 85%인 9억 2,225만 원으로 지금 시점에 제시를 해드리고요. 조합원 분양가는 일반 분양가의 85% 수준으로 추정을 했고요. 주민대표회의와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몇 %로 갈지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조합원 분양가 비율을 높거나 낮게 해도 비례율이 다 연동되기 때문에 분담금에는 거의 변화가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조합원 분양가가 이렇게 변동이 될 때 비례율도 따라서 변동이 되고,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한 게 내 권리가액인데 조합원 분양가를 낮추면 내 권리가액도 연달아서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추정 분담금은 거의 똑같다라는 내용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 아까 또 질문이 있었는데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혜택이 있느냐? 조합원은 시세 대비 70% 수준으로 수준의 그 일반 분양가보다도 좀 더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 정도 분양가면은 소위 말하는 로또 분양이죠. 아마 청약을 해보면 뭐 결과가 그때 나오겠지만 아마 엄청난 경쟁률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그러면 뭐 청약 가점이라든가 청약저축 공공 분양으로 분양을 하게 되면 청약저축 납입 금액이 나올 텐데 청약 가점으로 가면 최소 60점 이상은 나와야 될 거고, 청약 납입 금액으로 가면 거의 한 2,500만 원 이상 납입되어 있는 통장이 당첨이 되실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 마감재 별도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기존 재개발과 비교는 앞에 동영상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2번째 질문입니다. 인센티브로 이주 융자비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부탁합니다. 1+1을 신청해도 이주비 융자를 받을 수 있는지라고 질문이 있었습니다. 공공재개발 정책 발표 시에 주택도시기금에서 모든 조합원에게 이주비를 보증금의 70% 한도 그리고 3억 원 한도로 지원한다라고 발표가 됐었죠. 그래서 융자가 될 예정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게 부족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또 생각보다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으면 그 금액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공사를 통해서 추가로 대여받을 수 있도록 시공사 선정 시에 검토를 할 예정이고요. 1+1도 이주비 융자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정이 되면 저희가 추후에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다 저렇다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참고로 서울시 전체가 지금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TV 그 주량을 갖고 있어서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임을 알려드리고요. 여기까지 사전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추가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손을 들으시면 마이크를 드릴 테니까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신길구역 분당장이나 저는 김명주 차장이라고 하고요. 연락처를 있으니까 궁금하신 사람 전화 주시면 유인물에도 연락처가 나와 있을 거예요.
얼마 전에 오세훈 시장께서 재개발 활성화에서 이쪽이 상해하고 연결률을 높여주시다고 했는데 저희들은 그게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지 지금 자료 보니까 옛날에 저희들이 계산했던 자료가 돼 있어가지고 그것이 네, 저희가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이 3월 29일에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선정될 때까지 저희가 분석했던 거고요.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거는 5월 26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도자를 통해서 그 내용들이 발표가 됐고 그게 아마 하반기 정도 돼야 규정이 개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정이 되면 그 개정된 내용을 저희가 다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저는 202-15에 사는 박명희입니다. 근데 아까 설명을 해주실 때 용적률 상향을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25층까지밖에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아파트 짓는 거 25층까지 짓는 데는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뭐 35층이나 아니면 50층 정도까지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25층까지 이렇게 짓는 방식은 정말 90년대 그때 방식이 아닌가 싶고요. 또 저희 여기 설명서에 나눠주신 거 보면 24평하고 35평이 있는데 정말 옛날에 주택공사 아파트에서 짓는 그런 24평, 32평 이런 주공 아파트 이미지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평수도 다양하고 좀 더 큰 평수도 나올 수 있게끔 세대수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삶의 질이 문제거든요. 좀 그렇게 좀 변경을 해주셨으면 하고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저희가 일단 후보지 선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략적으로 계획한 거고 평형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서 평형을 그거에 맞춰서 계획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84제곱미터 쪽을 많이 희망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84제곱미터 늘리고 좀 59제곱미터 줄이는 쪽으로 저희가 계획을 할 예정이고요. 층수 말씀을 하셨는데 신길 별도의 그 다른 구역들은 이제 재정비 촉진 계획으로 진행을 했고 또 서울시에서 층수 제한 2종 일반 주거 지역은 25층, 3종 일반 주거 지역은 35층 이라는 규정이 정해지기 전에 추진했던 지구들이기 때문에 진행이 됐고 지금 신길 1구역은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2종 일반 주거 지역의 최고 평수인 25층을 저희가 계획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용도 지역을 뭐 2종 일반 주거 지역 현재 7층이 대부분인데 2종 7층을 3종까지 올리면 35층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후보지 선정위원회 때는 2종 일반 주거지역까지만 일단 한 단계 상향하기로 서울시에서 후보지 선정 심의할 때 결정을 해주신 사항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따랐고 만약에 3종으로 간다, 땅 10% 기부 체납 수반됩니다. 그거는 좀 염두해 주시고요. 그리고 용적률 인센티브 뭐 말씀을 이제 아까 하셨는데요. 그 공공재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 중에 두 가지가 있죠. 용적률 완화, 용도 지역 상향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저희 사업지부가 추진한 것은 용적률 완화입니다. 그래서 2종 7층을 2종으로 넘긴 거, 요거를 용도 지역 상향으로 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5월 26일 날 그 발표된 그 보도자료에 따라서 만약에 이게 없어지고 요거로 간다. 그러면 용적률은 300까지 올릴 수가 있는 거죠. 3종으로 가거나 아니면 용적률을 2종 일반에서 300까지 가거나. 그거는 서울시에서 규정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에 따라서 저희가 구와 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요. 평형은 선호도에 따라서 저희가 계획을 다시 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제가 염려되는 거는요. 이렇게 층수를 25층으로 하고 세대수를 갖다 이렇게 짓는다 그러면 동과 동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짧은 다닥다닥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급이 좀 낮아지는 그런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25층에서 용적률을 250% 정도까지 해도 좀 빡빡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300%까지 가게 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답답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설계적으로 풀어가더라도 일단 뭐 최대한 많이 반영을 하겠지만
용적률이 더 층수를 더 높여서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용적률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145-44) 김삼천입니다. 타 지구보다는 저희가 일반 분양가 대비 좀 높은 조합원 분양가가 높은데 왜 그렇습니까? 네, 저희가 공공재개발 이번에 추진을 하면서 일단 뭐 여러 개의 지구가 있다 보니까 일단 통일된 기준으로 저희도 분석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 분양가는 조합원 분양가는 일반 분양가의 한 85% 수준으로 일단 정해놓고 분석을 하자라고 그러니까 통일된 기준을 만들어 봤던 거고요. 이건 주민대표회의하고 협의해서 조합원 분양가 더 낮출 수 있습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 조합원 분양가 비율을 높이든 낮추든 간에 분담금은 똑같습니다. 조합원 분양가를 낮추면 그만큼 수입이 적어지기 때문에 비례율이 낮아져요. 근데 내 권리가액은 종전자산 곱하기 비례율인데 내 그 조합원 분양가를 낮추면 비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 권리가액도 똑같이 떨어집니다. 조합원 분양가가 네. 낮고 그리고 일반 분양가가 더 높이면은 뭐 상관없지 않습니까? 네, 상관은 없는데 일단 분양가 상한제 물론 피해가긴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것은 분양가 심사를 하는데 시세의 한 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기는 일단 70% 정도로 갔는데 공공재개발을 한다고 해서 이게 뭐 무조건 분양가를 높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지금 공통적으로 일반 시세의 한 70% 정도로 일반 분양가를 산정을 한 거고요. 아마 그 이상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분양가가 결정이 될 때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겠지만 일반 분양가를 이거보다 더 높이는 거는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미 이 상태의 분양가도 분양가 상한제나 하고 분양가 적용 지구보다도 조금 더 높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이승경입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민간 재개발 같은 경우는 도정법 적용이 돼서 5년 제작점 금지 조항이 권리 선정일을 해서 그냥 마감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건 민간이나 공공이나가 아니고요. 도시민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적용되는 얘도 그럼 도정법 적용이 예. 그 도정법에 따라서 이제 소유자분들은 그 분양되는 시점이 관리처분 시점이에요. 당첨되는 시점이 관리처분 시점으로 봅니다. 또 질문, 이번 지난주에 보니까 장희동 8이랑 거기는 다 3.5로 해가지고 했는데 여기는 보면 저희는 2.5 일반으로 되게 가더라고요. 네. 똑같은 서울시인데 차이가 있는 거죠. 저도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게 아깝게 장위 8구 구역이 전철역에서 좀 더 가까워요. 500m 안에 들어오고요. 신길은 500m가 넘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전체적으로 고려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좀 강북 쪽이다 보니까 아마 그러는 것도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준 거예요, 서울시에서. 거기다가 지금 현재 신길 뉴타운 지역 보면은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구역들 있죠. 다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3종 일반 주거지역은 다 옛날 아파트들, 몇 개 블록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또 형평성도 있을 거예요. 다 그것들을 다 고려해서 서울시에서 결정을 했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분 정도만 질문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57-11번지 하지수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약 80평 정도 되는 대지지구를 보유하고 있는데 신길동 소유자의 30%는 비슷한 정도의 대형 평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평 대지지구를 넘기고 30평 아파트를 받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자녀 차이는 집을 받겠지만 집으로 받아서 집 가격이 오르는 것을 생각하면 대형 지구 소유자는 손해가 너무 큰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NH와 추진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동네 랜드마크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대형 평수나 아파트, 펜트하우스 등의 부유층이 거주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평형 선호도를 조사를 할 때 그런 내용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펜트하우스 충분히 적용 가능합니다. 권리가액이 높으신 분들은 당연히 더 비싼 가치가 되는 주택으로 가는 게 일단 맞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전용 84까지만 계획을 했는데 40평대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다 그것도 계획을 하고 권리가액 높으신 분 펜트하우스 요청하시면 충분히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예, 그럼 여기까지 이제 질의응답을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그 정비계획 위반 제한 동의서 징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제 정비 계획부터 수립이 돼야 되는데 이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정비 계획 위반 제한을 시작으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요걸 토대로 이제 정비 계획을 작성해서 저희가 정비 계획을 이제 제안을 할 거고요. 방식은 이제 주민 제한 위반이라고 해서 주민분들의 동의서를 받아서 이제 신청을 할 겁니다. 근데 동의 요건이 토지 등 소유자의 60% 이상이에요. 그래서 60% 이상 되는 분이 동의를 해 주셔야 저희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이제 용역사를 선정해서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할 텐데 이게 만족되지가 않으면 일단 신청 못 하고요. 이게 만족이 되어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사업 시행자 지정은 동의 요건이 3분의 2, 67%입니다. 67%인데 요 동의서는 요걸로 다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정비계획 위반 제한 동의서가 처음부터 67% 이상 동의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바로 정비계획 위반도 하고 바로 시행자 지정까지 갈 수 있으니까 최대한 많은 분들이 위반 제한 동의서에 좀 동의해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아마 밖에 동의서 징구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가시면서 동의서 제출을 하시고 귀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장시간 신길구역 공공재개발 주민설명회를 진행을 했는데 지금 오늘 금요일인데 늦은 시간까지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